안녕하십니까. 돈틀 주방의 브랜든입니다. 한 2주 동안 제가 좀 감기 때문에 방송을 계속 지속을 하지 못했고요. 지금 이제 감기가 거의 다 나아서 저번에 저희 그 성덕연구소 쪽을 간단하게 방송을 한번 해드렸고요. 어, 이제 계속 이어서 오늘은 저번에 이제 그 부동산 강의 진행하던 부분들에 이어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이죠. 하나씩 하나씩 부동산 관련된 지식들을 알려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은 요 전세하고 월세 그리고 연세 이 임대차 계약 관련된 부분들 아마 시간은 오늘은 일단은 전세 관련된 내용만 전세 계약 관련돼서 꼭 아셔야 될 부분들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음, 오늘은 이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목이 완전히 제가 낫지를 않아서 저는 감기를 아주 천천히 그 약을 안 먹고 천천히 관리를 하는 스타일이라 목소리가 좀 듣기 안 좋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저번에 진행했던 내용 중에 하나고요. 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뭐 네이버에서 지금 지식인 스크린샷을 해놨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뭐 전세 쪽에 관련된 부분도 질문이 제일 많죠. 제일 많은 상황이라 순서대로 이제 전세하고 월세 그리고 제주도는 특히 이제 월세가 연세 같은 형태로 이제 받는데 제주도는 아마 뭐 특별히 제가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그냥 월세 시스템하고 동일하게 보시면 되고요. 연세는 월세를 1년치를 1년치 월세를 미리 내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뭐 알아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전세 임대차 계약 관련돼서 뭐 기본적인 부분들 아마 다 아실 텐데 혹시라도 이제 그 기본적인 내용들 중에서 그냥 뭐 무시하거나 아니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셔서 넘어가실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이제 임대인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이죠. 집주인이 전세 계약을 할 때의 이제 주의사항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임대차 계약은 기본적으로 이제 중개사를 항상 통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뭐 다방이나 뭐 집방 뭐 이런 앱들 많이 있죠. 그런 앱을 통해서도 집을 보시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일단은 임대인이니까 임대인 쪽 임대인 위주로 지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어찌됐든 이제 뭐 직방이나 다방 쪽에 집을 내놓으실 수도 있으세요. 내놓으실 수도 있는데 계약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 직접 계약을 하지 마십시오. 계약하지 마시고 왜냐면 뭐 집주인이라고 문제가 뭐 조금 뭐 일종의 이제 갑의 위치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뭐 특별히 손해 볼 게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의외로 이제 세입자들 중에서도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중개사 통해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임대 계약을 전세 계약을 체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가장 뭐 상식적인 수준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중개업체에서 집주인분들을 위해서 챙길 것들은 다 챙깁니다. 뭐 중개인들도 어쨌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클레임에 대해서 굉장히 어쨌든 겁을 내기 때문에 계약 관련된 것들은 최대한 본인들이 챙길 거고 근데 특별히 얘기를 해주지 않거나 아니면 뭐 잘 모르고 건너뛰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좀 아래 이제 더 추가적으로 적어봤습니다. 이제 전대차 계약을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 두 번째 경우처럼 전대차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전대차 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집주인이라고 하면 저한테 전세자가 집을 빌리고 이제 임차를 하고 이분들이 또 다른 제3자에게 또 다시 임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쉽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방이 3칸짜리 집이 있는데 제 집이 방이 3칸짜리인데 어떤 사람이 이거를 전세로 본인이 가져가서 방 3칸을 3명한테 나눠서 월세를 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전세자들이 함부로 제3자에게 이렇게 임대를 줄 수가 없어요.
분명하게 그 집주인한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만약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목적으로 본인이 임대를 한 후에 재임대를 주고 싶을 때는 집주인한테 이제 전대차 계약을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물론 이제 집주인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셔서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당연히 집주인 입장에서는 사실 뭐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죠. 만약에 뭐 상가라든가 아니면 뭐 사무실이라든가 그런 임대 수익을 위주로 내는데 임대가 잘 안 나가고 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와서 내 사무실을 임대를 해서 다시 제3자에게 임대를 주고 싶다. 그리고 이제 보셨을 때 그런 사업을 잘 할 것 같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임대차가 아니라 전대차 계약을 이제 허락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은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전세로 이제 방 4-5개 큰 거를 전세로 빌려서 그걸 다시 월세로 쪼개가지고 이제 주거나, 최근에 뭐 쉐어하우스 같은 개념, 집주인분들이 이제 본인의 집을 전세로 빌려주고 그 전세 빌리신 분들은 또 이걸 쉐어하우스로 운영하면서 다른 뭐 여러 명의 학생들이 그 안에서 살게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임대료를 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집에. 근데 만약에 집이 정 안 나가고 뭐 어떤 아니면 좀 그런 임대 수익이 중요하면 본인이 하면 되죠. 굳이 제3자한테 그렇게 해서 전대차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전대차 계약을 혹시라도 요구를 한다고 그러면 그런 명확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전대차 계약은 요구하지도 않고 집주인분들이 잘 들어주지도 않으십니다. 그게 일반적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세 대출 관련된 부분들. 이제 전세 대출은 사실은 이 임대인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원래는 이제 뭐 전세 대출을 얼마를 받든지, 새로 오시는 분이 세입자가 전세 대출 얼마를 받든지 뭐 신경 쓰실 일은 아니거든요. 원래는 아니고, 원래는 이제 계약을 하고 본인들이 계약금을 낸 후에 이제 나머지 잔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은행과 협의를 해서 전세 대출을 받아오시는데, 세입자분들이 일부 잘 모르시는 분들은 LH 전세 대출을 받으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잘 모르시면 이거를 미리 집주인한테 얘기 안 하면 요거는 계약이 깨지거나 뭐 여러 가지 크레임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기 때문에 전세 대출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걸 미리 확인하실 필요는 있어요. 혹시 뭐 LH 전세 대출이 아니냐. 왜냐하면 LH 전세 대출 같은 경우는 거기 세입자하고 집주인 간의 계약 관계가 아니라 LH 공사와 직접 집주인이 계약을 하는 형태가 돼요. 그렇게 해서 전세금을 대출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약간 집주인 입장에서는 귀찮아요. 뭐 크게 뭐 문제될 거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그냥 이 세입자, 사실은 살고 있는 세입자와의 관계로 그냥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건데 굳이 LH 공사까지 껴가지고 그거를 뭐 전세 계약을 하고 막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귀찮아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LH 쪽에서는 당연히 그런 대항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보증금을 못 돌려주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LH는 당연히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하겠죠. 그래서 일반 세입자보다는 조금 더 까다롭고 귀찮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런 거를 핑계로 대서 이렇게 전세 계약을 깨거나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세입자분들하고 계약을 하는 상황이 되시면 한번 물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혹시 LH 전세대출을 받으실 거냐? 받을 거면 미리 저희랑 얘기하고, 뭐 아니면 저희는 죄송하지만 LH 전세대출 받으시면 저희는 처리 못 해드린다 거나 그런 분명한 계약 단계에서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을 요즘엔 많이 들죠. 뭐 깡통전세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역전세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많이 드시는데,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본인들의 보증금을 집주인이 못 돌려줬을 때를 대비해서 반환 보증보험을 이제 드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는 집주인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주인이 그거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거나 이럴 필요도 전혀 없으신 거고요. 이게 법적으로는 아마 뭐 승인 절차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하면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고 본인들이 알아서 뭐 돈을 내고 이 보험을 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험을 들면 보통 그쪽 보증보험 공사나 뭐 이런 데서 날라옵니다. 우편이 집주인한테 날라와서 지금 이제 전세 자금 관련돼서 보증보험이 이렇게 가입이 됐다, 뭐 질권 설정이 됐다느니 뭐 이런 내용들이 날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집주인분이 승인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그런 내용들이 날라올 수 있으니 그거 항상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세계약 관련된 부분들은 요 정도가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일반적인 내용인데도 사실 밑에 세 개는 별로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 큰 문제가 없는데 전세계약을 한 임대인 같은 경우 나중에 이슈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슈 생길 수 있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주로 이제 클레임 관련된 것들이죠. 뭐 어찌됐든 전세 보증금이나 이사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일 텐데 그 중에 이제 가장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이제 전세 자금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만약에 기존에 이미 그 세입자가 있으시다고 하시면 보통은 새로 오시는 세입자의 잔금을 받게 됩니다. 잔금을 받을 때는 보통은 전세 대출을 받았으면 그 은행에서 잔금이 제 통장으로 들어와요. 뭐 어찌됐든 일단은 집주인 통장으로 이제 그 전세 보증금의 잔금이 들어오면 이거를 원래 세입자에게 주셔야 되는 겁니다. 원래 세입자에 주셔야 되는데 이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냐면 그 이 전 세입자가 전세 대출 관련된 부분들을 대출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 전에 세입자가 몰래 받았을 수도 있고요.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모르는 상황이고 그 전 이제 세입자는 전세 대출을 받아놨는데 이쪽에서 새로운 세입자한테 받은 잔금을 아무 생각 없이 이 세입자한테 줘버리면 기존 세입자에게 줘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보통은 그런 실수를 하더라도 사실은 세입자가 알아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세입자가 그럼 제가 그냥 뭐 은행에다가 대출금 상환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물론 정상적이지 않은 악덕 아니면 이제 좀 다른 생각을 나쁜 생각을 가지는 세입자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이 돈을 먹고 튈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세입자는 대출도 받았었고 그리고 그거랑 상관없이 뭐 이 돈도 이제 가지고 있고 근데 물론 이제 명의는 본인 명의이긴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전세 대출까지는 질권 선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집주인한테 특별히 뭐 바로 다이렉트로 부담이 가지는 않지만 하여튼 문제 제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체크를 하셔야 되냐면 이 잔금, 전세 보증금 잔금을 받았을 때 이제 기존 세입자한테 줄 때는 반드시 기존 세입자가 혹시라도 전세 대출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은행에 가셔서 충분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은행에 가셔서 지금 주소지로 해가지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전세 대출을 받은 게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은행 쪽에서는 그 내용들을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은행에 혹시라도 전세 대출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세입자한테 얘기해가지고 전세 대출이 있으니 우리는 그쪽 은행에다가 잔금을 넣겠다라고 얘기하시고 잔금을 주지 않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항상 계약이 종료되시기 전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잔금도 돌려줬는데 뭐 짐을 안 옮긴다거나. 근데 이제 보통 이사를 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입자가 바뀔 때는 어떻게 되냐면 순서는 기존 세입자가 집에 있는 이제 그 집기들을 다 빼고 기다리는 상황에서 집은 이제 비워져 있는 거죠. 비워져 있고 그 이제 동시에 되는 겁니다. 집을 빼놓고 기다리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기존 세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짐을 이미 가지고 와서 거기에 짐을 집어넣기 전 상황인 겁니다. 보통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놔요. 만들어 놓고 아니죠.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네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네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지금 이제 그러니까 새로 이사 올 세입자가 짐을 가지고 온 상태고 기존에 있는 세입자는 이제 그 이사를 갈 준비를 완료한 상태죠. 짐은 아직은 있는 거고요. 짐은 있는 상태고 집에. 그래서 이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잔금을 받게 되면 잔금을 받고 그 잔금을 이 세입자한테 바로 보내주면 기존 세입자에게 보내주면 기존 세입자는 그 잔금을 받은 후에 거기서 이제 이삿짐을 빼서 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새로운 세입자는 거기다 이삿짐을 집어넣으시는 거죠. 그게 이제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새로운 기존의 세입자가 짐을 놔두고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보증금을 잔금을 받았음에도 짐을 안 빼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전세 무조건 그 집주인이라고 갑이고 뭐 세입자라고 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세입자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비정상적인.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면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런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집주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걸 짐을 잘 아시겠지만 집주인이 본인 집이라고 생각해서 마음대로 침범을 해가지고 이 짐을 옮기거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절도죄가 될 수도 있고 뭐 가택 침입죄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에 연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짐을 마음대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제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죠. 그때부터는 또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기게 돼. 이 기존 세입자, 이 새로운 신규 세입자도 문제가 되고 다 이제 문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민감한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이사하는 그날 굉장히 집주인도 피곤해지고 막 피곤해. 네가 먼저 돈을 줘라. 네가 먼저 짐을 빼라. 막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정상적인 분들끼리 만났을 때는 대부분 그렇게 안 되죠. 그냥 여기서 돈 주고 그냥 지금 되셨어요? 그럼 뭐 빼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대화가 되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이삿짐을 빼질 않고 놔뒀고 이 보증금까지 이미 줘버렸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새로 이사 온 세입자는 들어와야 되는 거고, 지금 이쪽 때문에 못 나가고 이쪽은 이제 못 나가겠다고 버티고 있는 거고. 근데 그렇게 되면 아시겠지만 법적으로는 이쪽에서 무단 점거가 되는 거예요. 기존 세입자가 돈까지 받았고 거기에서 이제 그 짐을 안 빼고 있는 것 때문에 무단 점거가 되는데, 무단 점거를 또 해결하는 방법이 또 법적으로 복잡합니다. 그렇게 바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세입자나 그 주인이나 약간 뭐 아무래도 집 주인이 조금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복잡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리는 그 상황, 여기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이제 보증금을 받았고 이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 되면 줘야 되는 상황에서 최대한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짐을 빼도록 만드시는 게 좋아요. 집주인 입장에서. 그런데 이분들은 이 보증금을 못 받을까봐 또 안 빼겠다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잘 해결을 하시는 게 좋지, 이게 서로 나중에 안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서로 피곤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무단 점거 관련된 부분들은, 무단 점용 관련된 부분들은 또 한번 제가 나중에 다룰 거고요. 일단은 지금 요 내용으로 해서 이제 집주인분, 임대인이 조금 주의하셔야 될 사항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는 임차인. 어찌됐든 사실은 전세계약에서 임차인이 불리한 게 사실입니다. 임차인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불리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뭐 여기 내용들은 전부는 아니죠. 사실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뭐 들어올 때부터 해서 나갈 때까지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일단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임차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중개사를 통하셔야 됩니다. 전혀 그 중개사 없이 집주인하고 계약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임차인은 절대로 집주인과 계약을 다이렉트로 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중개인을 통하시고요. 임차인이 뭐 예를 들어서 친척분이다, 뭐 무슨 누구다 뭐 이런 거 얘기하셔도 절대로,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 집주인이 뭐 아시는 친척분이라느니 뭐 친한분이 이렇게 하더라도 절대로 다이렉트로 계약은 하지 마세요. 나중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그냥 뭐 아시는, 차라리 중개사가 있으시면 아시는 중개사를 찾아가서 그냥 이렇게 대충 당신들이 중개한 물건은 아니지만 계약서라도 써주십시오 하고, 전체 중개비가 아니라 조금만 돈을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원래는 뭐 FM으로는 전체 드려야 되겠지만 그분들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중개한 물건이 아니고 그냥 뭐 집주인하고 세입자가 서로 만나서 다이렉트로 직거래를 하고 싶은데 그래도 중개사가 있는 게 안전하니 그런 경우에 껴달라고 하면 조금 이렇게 값은 이제 중개료는 싸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세입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중개인을 통해서 전세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개인을 통해서 전세계약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은 확인을 시켜주시게 되고요. 그 해당 물건이 근저당이 있는지, 소유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시켜주시는데, 이때 만약에 지금 전세를 이제 들어가는데 그 집에 이미 근저당이 있다 라고 하면 분명하게 이제 그거는 집주인하고 먼저 협의를 하셔야 돼요. 이 근저당을 내가 전세 이제 세입자로 들어오면 내 보증금을 가지고 이 근저당을 뭐 예를 들어서 말소를 할 건지 아니면 뭐 일부를 갚을 건지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를 하셔야 돼요. 얘기를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특약사항에 넣어야 됩니다. 근저당,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2억짜리 집이다. 주택은 2억짜리인데 근저당이 한 3천만 원 정도 있다. 그러면 사실은 2억짜리에서 3천만 원 정도면 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근저당을 놔두고 뭐 전세 계약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집값은 2억이고 근저당은 3천만 원이 있는데 전세가 1억 7천이야.
그러면 1억 7천하고 3천만 원 합치면 2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사실 위험한 물건이에요. 몇 천만 원 떼어먹힐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 집이 이제 경매가 넘어가거나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내 전세보증금하고 근저당하고 합쳤을 때 내 전세보증금이 나중에 돌려받기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싶으면 분명히 그 근저당을 기존에 있는 근저당을 말소할 거를 하겠다라는 조건으로 협의를 하고 그걸 반드시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넣으셔야 돼요. 임차인이. 이거는 당연히 임차인이 하셔야 됩니다. 물론 중개인들도 법이 있기 때문에 등기부로 확인했는데 근저당이 있으면 중개인들도 그걸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일부러 안 해주는 경우나 실수로 안 해주는 경우 뭐 있을 수 있겠지만 당연히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임차인한테 얘기해서 여기 기존에 근저당이 조금 있네요. 그래서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믿으세요. 그 외에는 또 믿지 마세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는 괜찮으니까 그냥 계약하세요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해도 그런 거는 절대 믿지 마시고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 단계부터는 본인들은 책임을 안 져요. 왜냐면 우리는 근저당이 있다고 이미 얘기해줬다. 이렇게 하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본인들이 책임을 안 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근저당이 있으면 근저당 금액하고 직접 본인이 판단을 해서 근저당 금액과 내 전세 보증금이 합쳐가지고 집값의 70% 이상이 된다 그러면 위험한 거기 때문에 70% 이상이 된다면 반드시 기존의 그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전세 계약을 하겠다라고 서로 협의를 하고 뭐 주인이 안 된다 그러면 그런 집은 절대로 계약하시면 안 되고 주인이 오케이 뭐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특약을 기입을 하시면 돼요. 뭐 전세 보증금이 얼마고 얼마가 들어오면 근저당을 얼마를 말소를 하겠다. 갚겠다. 이 내용을요. 그래서 근저당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은 그거를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확정일자 같은 경우는 그 이사 가는 날 하는 걸로 착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계약을 하셨으면 계약을 한 후에 그 계약서를 가지고 바로 확정일자를 받으러 가시면 돼요. 그래야지 대항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일자에 대해서는 아마 충분히 아실 거고요. 대부분 임차인분들은 확정일자는 반드시 계약 후에 바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반드시 좀 보증보험은 받아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한 뭐 가입비가 한 2, 30만원? 몇십만원 안 될 거예요. 이제 그 보증금 금액하고 이제 상관이 있고 일반적인 전세 뭐 2, 3억짜리 전세라고 하면 아마 뭐 2, 3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은 반드시 가입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뭐 집이 경매를 넘어가든 뭐 어떤 상황이 됐든 무조건 그쪽 이제 이 보증보험공사 뭐 이런 데서 거기서 보증금을 반환을 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 보험은 가입을 하시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다음이 이제 이슈 관련된 부분들. 임차인은 사실은 이슈가 많아요. 전세계약 관련돼서 문제가 생길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은 많고, 이제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제 집주인이 아예 이제 전세금 반환, 그러니까 계약 만료 시기가 돼 가는데, 계약 보통 만료 시기 한 2, 3개월 전에는 먼저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계약을 계속 할 건지, 아니면 주인한테 저는 이제 뭐 계약 기간 끝나면 전 나갈 거예요. 또는 아니면 전 계약 기간 끝날 때가 됐는데 전 계약 계속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분명하게 의사 전달을 하셔야 됩니다. 집주인한테. 그리고 물론 이제 집주인도 의사 전달 안 하고 서로 아무 얘기 안 하면 자동 연장이 계약이 되긴 해요. 근데 자동 연장이 됐을 때도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임차인이 알아서 먼저 통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계속 있을 겁니다. 또는 아니면 저는 갈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분명히 얘기를 하시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집주인은 반대로 얘기하겠죠. 그러면 뭐 우리는 집세를 얼마 올릴 겁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제는 저희가 직접 살아야 돼서 우리 자식 애들을 거기다가 입주를 시켜야 돼서 죄송한데 계약을 못 하네요.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2, 3개월 전부터 미리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충분히 얘기를 했고 예를 들어서 새로운 세입자까지 구했다거나 집도 보여주고 막 이런 상황을 해서 계약 끝나는 때가 됐는데 전세금을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나가기로 했고 나가기로 한 기간 동안 집세 세입자를 못 구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계속 안 준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쪽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보증금 먼저 받고 나가실 수가 있어요. 그게 제일 편한 방법입니다. 그게 제일 편한 방법이고,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을 혹시라도 안 받으셨으면 그러면 이제 귀찮은 상황들이 많이 생기죠. 그럴 때는 일단은 점유는 하셔야 돼요. 그 지금 이제 점유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일단 이 집에서 나가지는 말아야 되죠. 이제 대항력을 뭐 갖추려면 이제 확정일자를 또 받아놨어야 되고, 근데 뭐 임대료 이 보증금 자체가 소액 보증금인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사실은 직접 이렇게 이제 뭐 확정일자나 이런 걸 안 받았어도 사실은 무조건 이제 보호되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법적으로. 근데 이제 그건 경매하고 관련된 거고, 어찌됐든 집주인이 안 주게 되면 전세금 반환을 미루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임차권 등기라는 걸 해야 돼요. 임차권 등기라는 걸 해놓고, 임차권 등기 관련된 부분들은 뭐 이렇게 나중에 제가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무슨 내용 증명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법원으로부터 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이제 받아서 이제 등기를 해놓게 되면 임차인분은 그 집에서 나가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옮기셔도 상관없고, 옮긴 후에 하여튼 이 등기 일종의 그 재산 그 부채로서 그 해당 주인에게 이제 일종의 채권으로서 이제 남겨놓는 거기 때문에 옮겨도 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랑 상관이 없이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전 뭐 저번 달에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요번 달에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필요한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확정일자나 뭐 이런 것들인데,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거는 뭐 소액 보증금인 경우. 그래서 이런 집으로 넘어가는 경우를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입자가 거의 그거에 대한 대처를 하실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 경매라는 거는 웃긴 상황에서도 넘어갈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뭐 얼마 안 되는 금액을 거기다 넣어놓고 가압류를 걸어놓고 그걸 경매 처분을 바로 경매를 신청을 해버린다든지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주 그 악덕 그 집주인 같은 경우 그런 이제 머리를 써서 보증금만 먹고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이슈들은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임차인이 세입자분이 전혀 컨트롤하실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세 자체가 전세로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는 남이 어떻게 그 재산을 처분할지 모르는 상황에 거기에 얹혀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일종의 모래성에 들어가서 사시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갭투자 관련된 강의를 계속 드렸지만 한국에선 전세 시스템이 없어져야 돼요. 전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큰 돈을 줘놓고 그것도 내 재산도 아니고 거의 그 집주인의 재산인데다가 보증금을 넣어놓고 본인은 나는 충분히 보증금을 넣었으니 나는 안전할 거야. 이런 착각들을 하시면서 사시는데, 전세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전세는 위험한 거고, 그래서 아까 뭐 전세금을 안 주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제 마지막처럼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그 생각만 해도 하여튼 귀찮네요. 여러 가지 굉장히 하여튼 수명을 깎아먹는 일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은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저희 코스는 기초적인 것만 지금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 어떤 이제 나중에 보증금을 못 받거나 뭐 임차인들이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대한 것들은 제가 나중에 또 한번 다뤄볼 거고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는 계약을 하실 때 지금 요 정도 내용만 지켜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 관련돼서 이제 임대 집주인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임대인 그러니까 집주인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아까 얘기한 정도에다 조금 뭐 몇 가지 문제가 더 생길 수 있는 정도지만, 임차인은 문제 덩어리입니다. 세입자는 전세 세입자로 들어가신 분들은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어떤 위험을 감수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안고 있는데 왜 그렇게 사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세는 살지 마십시오. 그게 말처럼 되냐? 물론 말처럼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노력은 하셔야 돼요. 뭐 노력해서 누구한테 좋을 거 있냐? 뭐 다른 분들한테 좋을 건 없습니다. 다른 어차피 월세를 사시더라도 월세는 누군가한테 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전세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제가 목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전세까지만 이제 해서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월세 내용, 월세 관련된 부분들을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틀 주방 앞으로 뭐 목을 계속 잘 관리하면서요. 매일매일 최대한 자주 또 방송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